고하고 이제 또 교율이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시간을 갖다 조금 늦췄는데 저는 늦춰서 시작하는 시간이 3시인 줄 알고 아주 느긋하게 청주에서 움직였는데 2시 반이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가 민간 협치와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료집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먹을거리 이제 기본권과 관련돼서 이제 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재단의 이제 허원주 이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하기에는 조금 겸연쩍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왜 먹을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또 최근에 많이 또 이야기되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이제 맥락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주요하게는 민간 협치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그럼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형태의 노력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을거리 기본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왜 그런 이야기 있죠, 성경에. 사람은 빵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빵 없이는 정말 못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의식주를 이야기할 때 이 먹거리만큼 가장 생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을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이 먹을거리 기본권, 먹거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측면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충분성이라고 하는 거, 좋은 먹거리가 충분하게 또 주어져야 되고, 아무런 먹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몸에 좋은 먹거리라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생태에 있어서의 건강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리고 그 먹거리의 생산 과정 속에서 지역과의 연계가 또 올바르게 확립되어져 있는 먹거리. 그러니까 아주 그 원초적인 수준 속에서 본다면 칼로리를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일종의 연료로서의, 기계로 치면은 연료로서의 먹거리 차원이 예전에 이제 이 먹거리 기본권에서 논의됐었던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어서는 이제 충분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충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충분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 속에서의 충분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 먹거리와 관련해서 이제 고민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고정화된 어떤 그 개념으로서의 먹거리 기본권이 아니라, 우리가 먹거리와 관련돼서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먹거리 기본권에 담아지는 내용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용성, 이른바 이제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제대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서울의 강남의 지역. 그럼 거기에 있어서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충분한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냐. 잘 아시겠지만 강남의 거리 이렇게 쭉 가면 보면 편의점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대로 된 과일을 판매하는 가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이것을 먹거리 사막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기 어려운 구조들, 그리고 저쪽 이제 국경을 넘어서 IT라든지 빈곤한 국가들 이제 보게 되면 하루 1달러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50%를 넘는 상황.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그 경제적인 화폐적 어떤 그 가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되어지는 먹거리 결핍 내지는 이제 부족의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흔히들 이야기할 때 농민이 농사를 짓는다. 따라서 땅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다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먹거리 결핍이라든지 부족의 문제는 그러면 농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먹거리 빈곤 인구가 더 많은 곳이 농촌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이제 그 나온 이제 가용성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본다면 농촌은 여전히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 점점점 되어가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에 있어서의 양극화라고 하는 부분이 도시 지역보다도 농촌 지역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들, 우리가 먹거리 기본권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도농 간의 어떤 그 격차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또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 사회가 유지되어질 때에는 그야말로 이웃집에 이제 그 숟가락도 다 아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다. 근데 지금의 생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담이 막 높아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먹거리의 안정적인 어떤 그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제 요 부분은 이른바 이제 충분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먹거리에 대해서는 사람은 이른바 천부 인권으로서 당연하게 이제 그 주어져야 되는 것으로서 하게 된 것은 이제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었었다. 예를 들자면 1948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에 의할 것 같은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의 적절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이제 먹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끔 해줘야 한다. 그런데 생산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부족함이 발생했다.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배급의 형태라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라도 이제 접근이 되어질 수 있도록끔 하는 것. 이러한 논리들이 확대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온 것이 잘 아시겠지만은 1945년 이제 해방 이후에 3년간의 미 군정,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전쟁, 그 다음에 1950년대의 원조 경제. 우리 경험 속에서 이제 본다면은 이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은 이른바 이제 그 원조 물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릿고개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들의 책무나 국가마다의 자금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 이런 것보다는 주되게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먹거리 원조가 이른바 이제 전후 냉전 체계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지게 됐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어떠했는가? 냉전 체제의 산물로서 이른바 이제 꼬리표 붙은 원조. 요즘 갑자기 돌아가신 신용복 선생님이 소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거기 그 신용복 선생이 옛날에 쓰셨던 책이 있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슴이 먹먹한 이제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도와준다는 게 무엇일까?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은 친구를 봤었을 때, 그러면 그 친구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양반은 이제 저 이야기를 하죠. 이미 비를 다 맞아버렸기 때문에 내 우산 같이 써봐야 별 소용없다. 비 맞은 그 친구의 처지가 같이 돼보는 것. 이제 뭐 그게 바로 이제 그 진짜 도와주는 것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당시 이제 그 원조가 많이 왔습니다. 원조가 많이 왔는데 PL480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공법 480호에 의거해가지고 본래의 명칭은 바로 뭐냐면은 농산물 무역 촉진 원조법.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원조를 해준다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판매하면 대충 자금이라고 하는 원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원화의 사용은 80% 정도는 군사비로 쓰도록끔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는 풀브라이트 장학생 아니면은 이제 미 대사가 이제 운영 경비를 쓰도록끔. 그러니까 꼬리표가 붙은 이 자체가, 그리고 그것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잉여농산물로 쌓여졌었던 것이 오는 시스템. 원조이긴 하지만, 그리고 배고픈 우리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속에서 본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농업의 어떤 그 생산 기반이 막 와해돼 버리는. 농림부에서 나왔었던 당시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잉여농산물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농산물 가격이 형편없이 돼버렸고 추락해버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보리수학을 포기해 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수학 안 하고서 이제 불태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당시에 있어서의 먹거리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도적 차원 속에서의 어떤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였고, 당장은 잉여농산물이라도 이제 배급하는 시스템. 근데 이제 그 개념은 이제 이른바 농업 생산을 통해서 자급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구조까지는 가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조를 해주면서 그 원조로부터 대충 자금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농업 개발에는 쓰지 못하도록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곡물은 주더라도 곡물 생산이 자국 내에서 장려되어지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비 측면, 인도적 측면 속에서만의 이른바 원조였었지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그런 원조는 아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가루 이제 등등.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946년, 60년 해가지고 원면 생산량이 그나마 자급률이 46년도만 하더라도 100%였는데 60년이 0.1%가 됐다. 밀가루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이제 겪었었던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푸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게 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식량 안보로 이제 해석되고, 요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량 보장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1972년, 73년 계기로 해가지고 자국 내 자국민들의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어거지로 자국 내에서 반드시 생산할 필요는 없다. 이른바 국제적인 어떤 조화로운 분업의 구조 속에서 농업 생산이 나름 이렇게 미흡해가지고 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공산품 수출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외화를 가지고 필요라는 것을 하면 된다. 이른바 자유무역의 논리라고 하는 부분하고 식량 안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절묘하게 또 맞아지는 이제 그런 세월을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자금력, 셀프 서피션시하고 식량 안보가 동일하지 않다고 항상 주장해 왔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를 갖다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급의 기반을 강화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냥 식탁이 얼마든지 풍성하면은 그 식량 안보 달성된 거다.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저걸 1년에 한 번씩 이제 발표를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푸드 시큐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계 곡물 그러니까 식량 안보 지수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29위, 그다음에 30몇위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요. 근데 2019년도에 식량 안보 지수 1위가 어디였냐면은 이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국가잖아요. 식량 자급률 10%도 안 되는 국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자급의 어떤 내용보다는 무엇에 중심을 뒀었냐면 이른바 먹거리의 어떤 확보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른바 이제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주되게 이제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국민들이 일용할 충분한 먹거리를 재배할 수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국제적 압력에 노출될 것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곡물 자급률 같으면 한 120% 정도가 되거든요. 이 나라는 식량 안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 농무성에서는 우리는 식량 안보를 자급력하고 동일시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종의 먹거리와 관련돼서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무엇에 바탕을 두고 먹거리 기본권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기본권의 보장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유엔에서 푸드 시스템 서밋이 열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농민 단체들은 많이 이제 반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농식품 체계를
과학과 기술, 이노베이션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이 산업적 농업이고 그것을 가속화해 왔었던 것이 거대 농기업들인데 그 농기업의 논리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체계를 가지고서 푸드 시스템을 다시 만들겠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농민단체, 소비자 진영 많이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서 사무총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거리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인간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거리의 가치를 평가하던 방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따라서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값진 것이고 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값어치가 없고 사회적 기여의 정도도 낮은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들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제 동물 가격 최근 조금 이제 그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국제 곡물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밥상 물가도 같이 내려가기 어려운 지금 구조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이른바 이제 환율 상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밥상 물가는 여전히 높은 고공 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각성들이 많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단작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그리고 거대 농협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농식품 체계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 농민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먹거리 체계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 기본권을 이야기할 때 값싼 먹거리를 확보를 해가지고 도시민들의 이른바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갖다 해결한다라고 하는 접근의 방식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그다음에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관계 시장을 통해서 노력해온 농민들과의 연계고리를 통해서 도시의 지역에 있어서의 아니면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먹거리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각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밥상에 올라오는 먹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논의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또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2014년 FAO는 가족노예로 이제 그 정하면서 그래서 먹거리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은 누구에 의해서 농기업이 아니라 농민들에 의해서 소규모 가족농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다. 근데 그동안의 어떤 그 농종의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작화, 대규모화, 화학화, 기계화 거기에 방점이 찍어졌었다. 또 그러한 것들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가져오기도 하는 모양으로 됐다. 더 나아가서 2018년 12월달에 유엔에서는 농민 권리 선언이 이제 채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좀 원래 명칭은 농민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권리로 되어져 있고 이 전체 선언의 내용은 28개의 조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민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금지, 그 다음에 발전에 대한 농민의 참여, 그리고 여성 농민의 권리 등등이 이제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당연하게 농민 권리 선언에서는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식량 주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아져 있습니다. 참고로 유엔 농민 권리 선언문의 이제 구조 살펴보시고요. 먹거리에 대한 권리, 식량 주권, 먹거리에 대한 권리. 여기 이제 농민은 그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건 꼭 농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 적절한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그 건강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고 해도 대충 만든 불량식품이 제공되어져도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경제적 소득하고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먹거리 생산한 권리,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상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채우는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제 먹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산되어지는 그러한 먹거리는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지는 체계 속에서 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농민들 자신의 먹거리 및 농업 체계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수요적 측면 속에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생산되어지는 과정, 분배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생산 과정 속에 있어서의 농민의 주도권이 발휘될 수 있는 체계, 이제 그것이 하나로 같이 뭉쳐져야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이제 먹을거리 기본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민간 협치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강조되어진 하나의 또 계기가 이제 또 있었던 것이죠. 2015년 이태리 밀라노에서 열렸었던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는 한 6개의 주요한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먹거리 정책에 대한 하나의 어떤 표범을 갖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거버넌스와 이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거버넌스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민관 거버넌스를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민관, 그 다음에 관관. 첫 번째로 이제 예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기관 및 부서를 넘어서는 협력의 도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 기본권을 충족시켜낸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관련되어져 있는 생산이라든지 분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통합적인 접근 속에서 이제 본다면 먹거리와 관련된 부서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죠. 더군다나 이제 이른바 이제 생태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이제 또 고민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또 넣게 된다면 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다. 이제 서로 이제 부서 간에 있어서의 이제 의견의 어떤 조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을 갖다 이제 극복해내서 이제 거버넌스의 체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자신들의 영역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지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협력의 체계가 이제 이루어지지도 않는 같은 이제 관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이른바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에 있어서의 이른바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상생의 관계가 유지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협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 이제 충북도의 먹거리위원회 이제 전체 회의가 있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다양한 영역의 이제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한 20명 정도였고, 원래는 이제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더 많았었습니다만, 작년 2019년도에 출발할 때 인원수가 많이 이제 축소가 됐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 가지고 조금 이제 이제 좀 규모 있게 좀 출발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속에서 본다면 광역 단위에서 먹거리위원회가 나름 이렇게 조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은 이제 아쉽게도 충북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광역 단위의 민간협치 차원 속에서의 먹거리위원회가 한 4년 정도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 제3기 구성을 앞두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숨고르기, 좋게 표현하면 숨고르기,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좀 수면 아래로 이렇게 조금 좀 그런 상태들.
뭐 다른 지역들도 이제 많이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협치의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이제 살려 나가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충북도 차원 속에서의 협치의 구조가 이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그런 어떤 그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어떤 협치와 관련된 부분. 사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협치의 내용, 국가 푸드 플랜 아니면 지역 단위 푸드 플랜, 먹거리 전략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정책적 사업 중에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 현장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뭐 존재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어서도 주민 지역 참여 및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접근 방식으로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또 비슷하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그다음에 협치 농정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회피할 수 없는 일반적인 어떤 그 추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먹거리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여전히 이 협치에 대한 어떤 이해의 내용이 이 뭐라고 할까 이제 서로 이제 편차가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원회 정도 만들었으면 뭐 협치되는 것 아닌가? 실질적인 협치가 담보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제 있어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른바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이제 행정과 그다음에 민의 이제 그 협치잖아요. 거버넌스인데 그러면 행정의 입장 속에서는 그야말로 탑다운 형태로 해서 의사결정을 이루던 이 내용 속에서 행정이 발휘했었던 아니면 행사했었던 일종의 이제 정책적인 힘의 집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덜어내는 것. 그렇게 하고 대신 덜어낸 그 권력이 힘이 누구에게로 가는 것? 지역의 공동체에게 가는 것. 근데 이런 적절한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협치가 아니냐.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농업과 관련된 정책들, 그동안에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었던 보조금 지원 정책의 체계 속에서 1헥타르 미만, 70%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주요한 정책의 대상이 되도록끔 이렇게 또 바꿔내는 것. 그리고 보조금의 어떤 그 사업 집행이 아니라 또 지역의 농가들이 중심이 돼서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제한하는 뭐 이제 그러한 체계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협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동체성에 있어서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행정에 집중됐었던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줄여지는 것.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핵심적인 민간 협치의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민간 협치를 하면서 일방적인 그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화의 지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위원회의 존재 가치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협치에 대한 이제 우리 이제 그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일종의 이제 공감대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제 봐보니까 옥천 내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네요. 바로 이제 옥천 내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활동을 하는 이제 영역 이제 주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네트워킹하고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집약된 의견들이 또 같이 또 논의되어지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협치의 구조가 아닌가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또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협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수요일에
강원도 춘천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민간 협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역 사례를 또 듣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먹거리 포럼이 이제 그 중심이 됐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평창군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창군은 2018년도, 2019년도에 푸드 플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푸드 플랜 뭐 선포식도 하고 이제 그리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선거 때 푸드 플랜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셨었던 전임 군수님이 안 되시고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군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푸드 플랜에 딱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담당 공무원 안병진 지금 팀장이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의 생산자의 조직화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로컬 푸드 샵인샵의 형태의 매장에 공급하는 체계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나름의 농가들의 어떤 그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의 성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나름대로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이렇게 군수님은 바뀌셨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 먹거리와 관련된 농가 관련된 지역 시민사회 진영에 있어서의 열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반영이 돼서 이제 그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거리와 농업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어느 일개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행정과 그 다음에 이 민간 진영에 있어서의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제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이제 그 공감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례 제정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이제 허원중 이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이제 송파구와 동대문구의 사례에 대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의 자치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실행을 하고 있고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의 자치구, 특정 자치구하고 특정 산지가 1대1로 매칭되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자면 완주의 것은 강동구로, 그 다음에 전주시의 것은 서대문구로 먼저 뭐 등등등 그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있는 구조인데 이번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송파구 구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신문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던 것이죠. 근데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이제 송파구 공급지는 바로 이제 그 안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더 이상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제 사실 이제 고민도 하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의 어떤 그 과정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지역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 시설 어린이집의 어떤 그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그 의견을 담아내 가지고 그럼 우리 결정을 하자.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 60% 이상이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또 원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그 송파구에서는 그러면은 민의 원안이 이걸 갖다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그것도 또 대단한 또 용기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그 틀들. 그러니까 민간 거버넌스 협치의 어떤 그 틀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들 갖다 만들어내고 한다면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을 또 담보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의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 바로 이제 그 먹거리와 관련된 공공급식을 한다, 아니면 학교급식을 한다, 라고 할 때 친환경으로 한다, 무상급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라고 하는 그 논의들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나름 확보한 협치의 결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책적인 판단의 대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동안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쉽게 무너져 버리는데 그것은 인간이 이 달성해온 이제 문화 내지는 문명의 체계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굳건한 어떤 그 민간 협력의 체계를 이제 그 가져 나가는 것, 이제 그게 참 필요하겠다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 내 이제 부서 간 협치, 그다음에 먹거리 정책 자문관 등등 이런 거지요.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그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생산과 관련되기도 하고 유통과 관련되어지기도 하고 복지와 관련되기도 하고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조달 체계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막 이제 결합이 되어지는 것. 근데 사실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어떤 그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환 보직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의 일반적인 내용들한테 조금 파악할 즈음이 되면은 또 딴 데 또 발령이 나고 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갖다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또 직면하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때 먹거리 정책 자문관 제도를 이제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화를 통한 제도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또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 내에 이제 그 다양한 부서들이 이제 그 참여하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끔 또 이제 민간 협치 체계 속에서 살펴보는 게 바로 이제 그 먹거리 위원회의 몫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가지고 영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합니다만은 저는 그야말로 이제 동지로서 이제 강창원 전문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무관으로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푸드 플랜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로컬 푸드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스스로가 누가 이제 막 강권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정책과 관련된 이제 전문관, 그래서 한 최소한 보직 기간은 한 3년 정도 이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것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화면을 강창원 전문가께 좀 사진을 좀 몇 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꼬마 애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거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생각을 했죠. 진짜 미래 세대에 건강한 먹거리, 제대로 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이와의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딱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오늘 토론자로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바로 이제 이러한 분들 제가 나주에 갔었을 때도 한번 이제 공무원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농정과 관련된 업무를 20년 이상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다루었던 그러니까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예산액도 엄청나게 컸었다. 그런데 로컬 푸드를 맡는데 로컬 푸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또 액수도 소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20년 동안 농정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보람보다도 지금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또 액수도 굉장히 적은 액수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로컬 푸드를 통해서 내가 공무원이 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협치의 과정 속에서 민간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실무 담당 공무원의 이제 그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 협치가 아닌가.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일을 수월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 바로 이제 그 제도화라고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도화 그러면 항상 이제 그 민의 입장 속에서만 막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면은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이 되어지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도 이제 그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푸드 플랜 수립과 실행에 대한 것도 이제 그 법률적인 어떤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협치의 구조를 더욱더 알차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먹거리를 향유할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구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가 먹거리 기본권을 또 바라봐야 된다. 계속 그렇게 진화되어져 왔다.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논의 그 자체가. 그리고 그 기본권이 확보되어지는 이 제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치라고 하는 부분이 더욱더 이제 그 힘을 이제 발휘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